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20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송채경화 기자를 보러 온 수많은 방청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채경화 기자가 인도네시아에 취재를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땜빵으로 과거에 잠깐 썼던 김혜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타임스 시절에 그 한겨레 패션을 담당했던 매주 옷을 갈아입고 아직도 그 카드 값을 갖고 있는 송채경화 기자는 인도네시아에 가더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동네 꼬마가 자기를 17살로 보더라. 그러면서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더니 뭐 그런 글을 올려놨던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가 담당했던 뉴스 브리핑을 김혜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 주목해야 될 뉴스 간단한 브리핑. 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난 12월에 했던 중간 수사 결과랑 달라진 건 없지만 약간 이제 포장이 달라졌습니다. 이 연재욱 사령관, 그다음에 옥도경 사령관, 이 두 명의 당시 전 현직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거 없이 넘어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입건을 하기로 했다. 요 정도가 이제 달라졌는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잘 나가던 예를 들어서 연재욱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죠. 근데 왜 기소 대상에 넣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그 두 사령관에 대해서 적용이 된 혐의를 보면 두 사람이 뭘 했다가 아니라 보고를 받았는데 방조했다. 방조했다. 네, 그게 이제 혐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군대인데 장관도 복을 받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령관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고, 그리고 다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개인적인 일탈인데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을 했어. 그렇죠. 예. 아니 뭐 일탈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최소한. 주요 관계자들은 모조리 다 승진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보고를 받았느냐, 장관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몰랐다라고 이번에 조사본부에서 결정을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군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이 댓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작업 이런 거랑 연계가 된 거냐. 그래서 이 정부 기관들의 어떤 대대적인 이 사이버 공작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각자 일탈한 거예요. 수사장관은 각자 일탈했다. 네, 개인적인 일탈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수 우파가 선거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다루는. 군을 개입시켜 놓고 한 2년 있다가 책임진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승진 부분 조금 자세히 보면 연재욱 전 사령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 될 텐데 되게 어렵게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인 2011년 12월에 4차 심사에서 이렇게 참하게 얘기해요, 근데. 1, 2, 3차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4차 심사에서 임기제 준장 별 하나로 진급을 합니다. 2년, 임기제 준장은 2년 있으면 이제 퇴임해요. 그렇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국방부의 정책기획관으로 투스타로 승진을 합니다. 또 그런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갔다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난 4월에 이제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진 절차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떤 의혹을 이 혐의를 적용한 게 과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느냐. 이게 저는 무슨 그 내부 알력 관계에 밀린 게 아닌가. 갑자기 쭉 잘 나가다가 모르죠.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달았던 저희가 10월 달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범인들 한 갈래 중에 하나인
군에서 했던 댓글 작업들 또 역시 이렇게 흐지부지 사실상 끝이 났어요. 이게 현 보수, 현 정권이 선거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선거가 고스란히 법에 정한 규칙대로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얘기라는 거지.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김수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새 아주 정말 제주지검장. 전 제주지검장이 됐죠, 전- 이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기록을 남기셨어요. 어떤 기록이요? 베이비 로션의 새로운 용도를 그 세간에 알려진 용도하고 전혀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그렇죠. 베이비 로션, 뭐 베이비 오일, 뭐 다 그럴 텐데. 다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난 12일 밤 11시 57분, 자정이 좀 안 되는 시각이었죠. 한 여고생이 집으로 가는 길에 길 건너편에, 집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베이비 로션을 몸에 바른 거 아닙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척한테 연락을 합니다. 가까이 사는 친척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친척이 베이비 로션을 뺏어. 신고를 해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하면서 신고 내용은 이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로션이요? 경찰이 이제 한 10분 안 돼서 12시 5분쯤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해서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인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그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이 경찰이 잡은 사람인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사람을 잡았습니다. 하나 잡아가지고 그 학생을 불러다가 저 사람 맞냐라고 했더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입고 있는 옷은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 얼마나 얼굴까지.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을 이제 데리고 이 경찰이 유치장에 넣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문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당신 김아무개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김수창이다. 김수창이구나. 그래서 이제 처리를 했어요.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풀어줘요. 경찰은. 풀어줘요. 김수창이 누군지 모른 채 경찰은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다음 날 이 사람이 진술서를 보내오는데 자기가 직접 안 오고 기사를 보냈습니다. 기사가 와서 이 경찰들 싸가지 없고 막 행패를 부려요. 경찰이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요. 근데 잡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 직원인 거예요. 어떻게 검찰 직원이 여기 있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붙잡았던 김수창이 지검장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지검장이면 사실 제주지검장이면 제주에서 일하는 제일 그렇죠. 그죠. 모든 형사 사건의 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일선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몰랐다는 것도 좀 너무 높아서 몰랐을 거예요. 그럴 아마. 수 있죠. 네. 사단장 얼굴 모르는 것처럼, 사단장 이름 잘 모르는 것처럼 사병이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언론에 거기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언론이 이렇게 쭉 차례차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은 이제 김수창 본인이죠. 네. 조사를 꼼꼼하게 했는데 술을 안 먹어요. 술 안 먹는다는 얘기 보도됐죠. 네. 실제로 뭐 회식하거나 하면 한 잔만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이래서 술을 안 먹는데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그 여고생이 봤던 사람과 이 사람이 맞다면 술을 안 먹고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아니 술 안 먹고는 할 수 있는데 야외에서는 안 하죠. 또 한 사람은 김수창 씨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댔던 이름이 동생 이름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동생 이름을 댔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기회가 된다면 저는 지금 뭐 그 담당 기자는 아니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동생의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 김수창 씨의 지 않을까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동생분이 들으면 네. 명예훼손 들어올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삭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일요일에 김수창 전 지검장이 서울 고검 이분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서울 고검 기자실에 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 동생 이름을 대냐 그랬더니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동생 이름을 댄 거다. 동생은 안 떳떳하다. 동생은 클리어 될 거, 내가 동생 이름을 대도 클리어 될 것이기 때문에 동생 이름을 댄 거고, 내가 만약에 지검장 신분을 밝혔더라면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못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동생도 좀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이 기사입니다. 서류를 들고 왔다. 서류를 들고 가서. 진술 서류를 들고 왔다. 서류 들고 가서 깽판 쳐가지고, 자기의 보스가 누구인지를 밝혀버리고만. 이 엑스맨, 과연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알아낸 거의 전부예요, 이게? 아니, 더 알아낸 건 많은데, 네. 저런 건 있어요. 좀, 밝히지 못한 부분들. 아니, 그걸 밝혀주셔야지. 어제, 이 방송 뉴스에서 나온 그 의상 보셨나요? 의상이요? 네. 초록색 피켓 셔츠에 하얀색 바지. 베이지색 바지요. 네. 하얀 바지로 좀 아무튼 베이지색인지 하얀색인지. 처음에 이제 CCTV에 그 잡혔던 영상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제 국과수로 넘어간 게 6개인가 그렇죠. 근데 2개, 4개 이렇게 나눠서 넘어갔는데 처음에 잡혔던 CCTV에서 그 특정 부위를 특정 부위를 꺼내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많았죠. 다들? 근데 이제 그 CCTV를 보면은 뭔가 그 하얀색 바지인데 그 부분이 검게 나온다고 합니다. CCTV에는?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은데 경찰은 이제 그게 분명히 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수로 아니야? 또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옷이 웃옷이 글쎄 근데 어제 거 보니까 이게 막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옷을 이제 약간 꺼내 입어가지고 그게 약간 흘러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던데. 신체 일부가 된 CCTV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좀 구해줘요. 아이 참네.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경찰이 봤을 때 이 의상이 너무 독특하다. 의상이 왜 독특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 바지에 초록색 완전 그 선명한 초록색의 피켓 셔츠를 입은 것은 제주도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옷이 의상이 패션이 아니다. 그 사람 왜 이런 패션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인물일 것이다.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있었을 리가 없다. 초록의 하얀 바지는 경찰에서 제주 패션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로컬 경찰의 판단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어. 제주 로컬 경찰의 지역 패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한. 이게 지금 이제 묘하게 검경 수사권 논란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잖아요. 왜요? 지검장이고 경찰들이 지금이 이제 사퇴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휘하에 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찰들이 자기 밑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다들 되게 민감한데 검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약간 좀 톤다운 시킨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너무 흥분은 할 게 아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려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 성적 취향이 검찰에서 그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이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면 공공장소에서 베이비 로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 이제 어쨌든 아까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의 성적 취향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반응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안 내보내시는 걸로. 요것만 내보내는 걸로.
지난 한 주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라면 역시 교황이 교황. 네. 교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전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역대 교황 중에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요한 바오로 2세 정도? 누구나 좋아했던.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교황에 대해서. 자, 교황의 10대 시절 사진 본 적 있어요? 여기 찾아냈다는 거 아니야. 교황 프란시스코 되기 전에 본명이에요.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Jorge Mario Bergoglio.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어떻게 읽는지. 베르고 걸려. 30살이 됐을 때 사진입니다. 30살이 됐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생 살았대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황 사진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는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교황이 되기 전이죠. 이런 느낌으로 살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진이었는데 이 양반이래. 이때까지는 이 양반이라 해도 되잖아. 이분이 교황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교황 중에 여성에게 장애인 여성이에요. 여성에게 세족식을 한 최초의 교황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무슬림을 세족식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답니다. 여성이나 무슬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교황은 적어도 최초의 교황이고 1936년생이고 화학 전공했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트클럽 기도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최초의 미주 대륙, 그러니까 북미든 남미든 포함하여 미주 대륙 출신의 교황이고 최초의 남반구 출신 교황이고 또 741년 이후에 최초의 비유럽 출신 교황이래요. 최초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양반 유명한 것이 그 더티워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왜 군사정권,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막 서로 정권 물려주는 시절 있잖아요. 딱 그랬던 시절이 아르헨티나에 있었거든요. 서로 군인들이 정권 물려주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들 막 항해하는, 데모하는 민간인들 자식들 몇만 명씩 바다에 빠뜨려서 없애버리고. 그럴 때 이제 박해받는 자들 해외로 빼돌린. 자기 옷을 입혀서. 네,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리스트가 있었던 그걸로 유명한 양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굉장히 이분이 한 워딩 중에 유명한 말이라고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무신론자는 괜찮다. 선만 행한다면. 무신론자에 대해서. 저 선이 그 선이군요. 이게 이제 극도로 썰렁해서 다시 웃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들, 무신론자에 대해서 발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신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용서할 것인가? 그랬더니 교황 프란시스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we will meet one another 돼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지. 굉장히 진보적이죠. 철학자에 가까운 거죠. 종교인이라기보단.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게이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했다는 말인데 만약에 게이가 하느님을 찾고 그리고 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누군데 그를 판단한다는 말이냐, 심판한다는 말이냐. 자기는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선한 의지와 신을 믿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대단하죠? 이런 발언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교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가장 유명한 워딩 중에 하나가 돈이 복무해야지 지배하면 안 된다. 무언가를 위해 돈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서브해야지 룰을 하면 안 된다. 면서 이 정도 워딩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리클 다운이라는 효과,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장 이론인데 충분히 잔이 차면 거기서 물이 흘러서 바닥을 적시고 그 덕에 그 아래 계층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성장부터 하자. 라는 이론이에요. 여기 대해서 교황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잔이 가득 차면 가난한 자가 그 이익을 볼 거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잔이 차면 갑자기 잔이 더 커진대요. 마술과 같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절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여기다 대해서 비판도 하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교황더러. 교황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격을 실제로 받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크스 이념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살다가 마르크스주의자를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 괜찮더라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사람들도 변호해 줍니다. 아주 쿨하고 멋져요. 이 양반.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말도 했어요. 인터넷은 굉장히 좋은 거고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 이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해요. 그런 분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톡스 효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와가지고, 이분이 청와대를 갔죠. 그래서 공동 연설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대단히,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교황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네, 평화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청와대에서 바랬던 것은 북핵을 포기하고 뭐 이런 발언을 교황이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북관계, 그럼 북핵 포기, 이런 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으나, 그날 주제가 평화였던 모양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그걸 서로 이제 맞췄겠죠, 이쪽에서. 주제를 평화로 하자. 네. 라고 정도는 했겠죠. 한반도의 평화 얘기하면 또 북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을 앉혀놓고 북핵 얘기를.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의 평화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 상태가 아닌 거를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한다. 그건 평화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교황도 역시 뭐 북한의 핵이 포기해야 된다. 핵을 좋아한다거나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교황의 입장에서 틀림없이 북핵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교황이 했던 얘기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그러면서 이제 상호 존중, 이해,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이거는 청와대 엿을 먹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엿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엿을 확 먹인 거거든요. 저쪽이 핵을 포기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의 결과다. 그리고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 화해를 해야 한다. 엿을 확 먹였는데 그게 엿인지도 모르고 웃고 있었던 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지적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청와대가 이런 양반을 자기 정치 이용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엿을 먹은지도 모르고. 근데 이건 저는 보톡스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교황에 관해 아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게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who am I to judge라고 했던 내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좀 그 뜻이 다 있다 있겠구나 싶었던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종교 5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났었죠. 개신교, 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쭉 만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교황이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처음에 교황이 취임했을 때도 했던 얘기였거든요. 다른 나라 추기경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조차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나에게 힘을 달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춘 그런 교황을 만나게 됐다는 게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아이 흐지부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무신론자나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아시아의 카톨릭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동방공정이다 이것도. 교황이 아시아를 이렇게 타겟으로 온 것은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시니컬하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목적만으로 생각하면 무신론자도 천국에 간다거나 이거 자기 교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교황이잖아. 근데 내가 누군데 그들을 저지한단 말이냐 뭐 이런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종교의 힘이라기보단 이 한 개인이 가진 철학의 힘이다 이게. 이분의 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황의 편은 아니지만 이분의 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간단한 문장인데 be brave라는 게 있어요. 용감해져야 된다. 쫄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통하는 게 있는 아저씨다 이런 생각을. 교황의 방 안에 기념하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면요. 교황에 선출된 직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이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퀴즈입니다. 이 할머니가 누굴까? 지금 말하지 마세요. 아는 분들은 퀴즈 보내주시고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할머니 유명 인사입니다. 세계적으로. 할머니가 누구냐? 오늘의 퀴즈. PPL이 하나 있어요. 책이고 알고 보니 우리 편집장이네요. 네, 그동안 밀린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황께서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현재 수요일 기준으로 잠정 휴전협정이 깨졌어요. 가자지구에. 다시 이제 분쟁이 시작됐죠. 아현돔이 사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몰라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아현돔이 사기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위력에 대한 사기가 뭐냐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쪽에서 쏘는 로켓. 그 위력에 대한 사기가 있다. 첫 번째. 하마스에서 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사일은 유도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 발사체를 정확하게 조종해서 날아가서 터지게 만드는 게 미사일이고 로켓은 그냥 쏘는 겁니다. 날아가서 어딘가 부딪히면 터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에 쏘는 무기는 간의 수공업 수준 가장 비싼 게 800불짜리 이 2차 대전 때 쓰였던 그 미사일의 탄두가 2000파운드였대요. 탄두 무게가. 근데 하마스의 탄두는 대략 10파운드. 반면에 이스라엘 탄두는 미니멈 2000파운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위력이. 100배. 그래서 하마스의 무기는 방공호를 뚫을 수가 없대. 벽을.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건 조금 큰 폭죽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대가리에 탄두에 10파운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하마스 로켓이 여기 도로예요.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요런 흔적을 남깁니다. 요만큼 파지죠?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위력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마스의 로켓이 벽에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마스 로켓이 이 잔해입니다. 잔해가 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이렇게 날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 차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실제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 정도로 폭발한다고 해요. 이거하고 아까 보셨던 벽에 조그만 구멍 낸 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하마스의 미사일에 직간접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올해 총계로 이스라엘 쪽에서. 그리고 2012년에 2년 전에 3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 3명은 이 올해 단 한 명 사망자도 마찬가지인데 방공호로 가지 않고 테라스에 있다가 파편에 맞은 거예요. 그 탄두가 폭발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공호로 가면 아무도 사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제 가자 지구는 어디로 피신해도 사망하는 거죠. 피신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런 정도의 위력 차이가 있다는 걸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한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도 안 하죠. 비슷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줄 알지. 이쪽에서 로켓 쏘고 이쪽에서 쏘고 이러는 건 줄 아는데 위력의 차이를 보도하지 않는 사기. 그래서 이제 이게 풍자한 만화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호러고 가자 지구에서 어젯밤에 좀 힘들어서 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명중률에 대한 사기.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명중률을 90%라고 그래서 아이언돔이 90%를 막아낸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도되고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포스토리라는 사람인데 MIT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미 의회, 펜타곤 등등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MIT 교수예요. 국방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생각나요? 스타워즈라고 하면서 그 스커드 미사일 격추시키는 스커드 미사일 47발을 쐈는데 그중에 45발을 격추시켰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양반이 사기다! 라고 92년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미 의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과학 문서인데 그 문서의 첫 페이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단 한 대도 맞추지 못했다. 실제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45개를 격추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분석한 비디오에 의하면 단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 근거에 주장을 하고 그러자 이제 이 당시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했던 레이시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미 군수업체죠. 이 회사가 이 교수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이겨요. 이 교수가. 국방부도 인정합니다. 실패했다고. 실제 하나도 못 맞췄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MIT 교수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데다가 기고를 해요. 이 아이언돔이 사기라고. 아주 최근이네요. 올해입니다. 올해. 저는 이 글을 찾아서 번역한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답자 중에
이걸 찾아서 번역해서 나한테 PT 자료를 보냈어. 김지은이라고 명문으로 그렇게 썼는데 김지은인지 김지운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오셨나요? 김지은 씨면 다음 주에 오시고요. 김지운 씨면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이분이 난 나만 읽었겠지 했는데 이분이 아예 똑같은 거를 번역을 해서 PT로 보내서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자분이에요? 오. 다음 주에 꼭 와주시고요. 김지은 씨인가요? 아, 네. 참 잘하셨고요. 간단하게, 이게 실제 그 박사가 분석한 내용의 일부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 격추 미사일이죠? 이쪽은 하마스에서 발사한 로켓이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요 앞에서 레이저 빔을 쏴요. 레이저 빔을 쏴서 레이저 빔에 이 로켓이 걸리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빔이 쏴지는 각도가 이렇대요. 여기 걸려야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날아올 때 얘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 걸렸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쯤에서 터져가지고 이때 쇠 파편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이 탄두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추시키는 이론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터지지 않고 제대로 터지려면 이렇게 터져야지 탄두가 터지는 거죠. 요 앞에 이제 폭발물이 있으니까 이걸 터뜨려야지 사실은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몸통을 터뜨려야 소용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떨어진 잔해들을 분석하니까 이 구멍이 이렇게 났다 이거야. 탄두는 여기인데 늦게 터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통에 때려봐야 이렇게 탄두를 못 터뜨렸다는 거지. 여기 맞았다는 것은 요 탄두를 놓치고 미사일이 지나간 다음에 터뜨렸다는 얘기다 이게. 그러면서 예, 이런 구멍이 났는데 이 앞에 여기가 탄두가 있을 자리거든요. 못 터뜨렸다는 증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로켓이 옆으로 날아가 봐라. 그럼 각도가 안 맞지 않냐. 이 각도 안에 들어와야지 얘를 감지하고 터뜨리는데. 그리고 아예 옆으로 가보면 여기서 탄두가 터져서 일로 날아갈 거 아니냐. 쇳덩어리들이 이렇게 감지하고 이렇게 파편들이 날아갈 테니까 못 터뜨린다. 뒤에서 날아가도 마찬가지다. 못 맞춘다 여기를. 굉장히 과학적이죠? 뒤에서 날아가도 마찬가지다. 뒤에서 이걸 감지해서 터뜨려 봐야 일로 날아갔는데 얘를 어떻게 터뜨리냐 앞에. 그러면서 이 비행운 로켓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격추시키는 비행운들을 분석해요. 이렇게 꼬불꼬불 했는데 이런 꼬불꼬불한 비행운들의 증거는 따라가다가 뒤에서 터졌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터졌다든가 이렇게 가서 옆으로 부딪혔다든가 그렇다는 얘기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서 뒤로 가서 부딪혔다든가. 자기가 분석한 폭발 사진 중에 단 한 장만 정면으로 날아가 터진 장면이 하나 있었다. 딱 하나만. 이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이쪽에서 날아오고 로켓이 이쪽에서 아이언돔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터트린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다. 이게 유일한.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자에서 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인데 이 사정거리가 이 정도면 15초 내에 도달하고 3, 40km면 1분 내에 도달하는데 사이렌, 방호 시설에 들어가는 사이렌이 충분히 울리기 때문에 방호 시설이 다 들어가서 다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리고 앱으로도 알려준대요. 앱으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 피해야 될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위협이 안 된다. 게 이 박사의 주장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언돔 이후에 보험사의 보험 지급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탄두가 상공에서 터졌다.
하더라도 몸체는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잔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정부 주장대로 하마스가 쏘는 로켓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이렇다는 얘기는 가자에서 쏘고 있는 로켓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언돔이 계속 그걸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센티를 따집니다. 사진 분석을 했더니 전체 20%만 정면에서 터진 것 같다. 20%. 전체 20%만. 90%가 아니라. 네. 정면으로 터진 사례가 20%되고 20%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하더라도 탄두를 폭발시킬 확률은 30에서 맥시 60%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왜냐면은 이게 터져도 1m 이내에 터져야 된대요. 바짝부터 터져야지 멀리 터지면 탄두를 못 터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의 계산에 의하면 아무리 잘해도 성공률은 5% 이하다. 5% 이하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입니다. 리차드 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네이션 아까 등장했던 그 걸프전 때 사기쳤던 47개의 스커드 미사일 중에 45개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던 패트리트 미사일로 그 레이션에 근무했던 탄두학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비즈니스 위크지에 올해 7월 달에 또 인터뷰를 합니다. 비행운이 이상하다. 비행운이 대부분 둥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 터뜨린다. 두 번째는 아이언돔에서 쏘는 포 자체가 몇 대 안 돼가지고 전국 커버가 안 된다 어차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탄두가 불활성에 굉장히 두꺼운 튜브인데 강철 튜브인데 이걸 요격하는 미사일에서 파편이 날아가가지고 터뜨리려면 매우 정확한 각도에서 근거리에 터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대부분 튕겨 나가버린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거리에서 딱 터져줘야지 이게 상대 그 탄두를 터뜨리는데 실제로는 아이언돔의 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거기까지 날아가 정확하게 터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는데 사기다. 라는 주장을 또 합니다. 결정타를 날린 분이 하나 있어요. 이 양반이 등장하는데 모티 셰퍼라는 박사인데 이 양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언돔을 개발한 라파엘이라는 회사, 이스라엘에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무했던 항공우주과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과학자래요. 이스라엘 뭐 국방상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걸 받았던. 근데 이 양반이 올해 7월 달에 양심선언을 해버립니다. 한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이 한 대 발사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한 대 발사됐어요. 그러면 이 레이더가 미사일 한 대 감지를 하면 이 레이더에서 이 컨트롤 하는 데다가 컴퓨터에다가 한 대가 날아오면 10대가 날아온다고 가상으로 그 그림을 띄운대요. 이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이 컴퓨터는 한 대가 아니라 10대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계산하고 여기서 10개를 쏜답니다. 그렇게 작동한대요.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대. 내가 주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대가 날아오는데 10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폭발하는 건 뭘 보는 거냐?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아이언돔 명령회로는 한 대가 날아오면 추가로 9개의 가상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계산해서 10대를 발사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이 10개의 로켓이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한답니다. 10개가. 10개가. 그리고 나서 실제 가자에서 날아온 로켓은 이 아이언돔 미사일에 맞지 않고 뚫고 와. 그냥 떨어진대요.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냥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10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가 하나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개가 터졌고 10개가 날아오다가 10개가 터졌고 땅에 떨어진 게 하나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개는 맞췄다. 폭파시키고 한 개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럼 그 한 대는 뭐냐? 이 사람 주장은 이스라엘 발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로켓이어서 어차피 아이언돔 없어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양심 고백이네, 그 사람.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한 단 한 대도 격추시킨 바가 없다.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 기사를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자 신문에 잠깐 실리고 묻혀버렸는데 이 양반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자지라에서는 크게 보도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되지 않은 이 양반의 주장은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다. 아이언돔 없어도 아무 피해 안 입니다.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면. 자, 또 사기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알라트라는 인권단체 장인데 조세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텔아비브에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텔아비브의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한답니다. 매일 수영을 하는데 TV를 보면 텔아비브가 공포에 질린 모습이 맨날 나오는데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래서 텔아비브가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는데 텔아비브 해변가는 평화롭다. 아무도 피신하지 않는다. 왜? 아무도 텔아비브에서 가자 지구에서 쏜 미사일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은. 그래서 이게 다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이것도 내부 양심선언이죠. 그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뉴욕타임즈가 작년에 이거 의심스럽다 아이언돔이 이런 기사도 냈어요. 이런 기사를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내고 올해 7월 즈음하여 싸르륵 전문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기다. 제가 최근에 본 외신 보도는 8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였는데 한국이 아이언돔 수입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누구 발이었냐면은 라파엘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워낙에 훌륭해서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사우스 코리아다. 절대 사면 안 되죠. 자, 또 거짓말이 뭐가 있냐. 사상자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사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발 보도, 대부분 이스라엘발 보도죠. 혹은 미국발 보도인데. 여기서는 몇 명이 죽고 여기서 몇 명이 죽었다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는 공격을 받고 팔레스타인 쪽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럼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 통계를 찾아봤어요. 통계를 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 가자지구에서 일종의 분리독립된 이후로부터 11년간이죠. 통계치를 보면 총 40명이 사상을 했어요. 가자지구에서 쏜 박격포, 로켓 이런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사망한 사람의 통계예요. 이 통계 수치는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수치를 가자지구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통계를 낸 겁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발표는 이스라엘 쪽에서 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04년부터 2004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10년 동안. 그렇죠. 만 10년간. 총 4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중에 민간인 27명, 그중에 2명은 군사시설에 있었고 총 군인은 13명, 그리고 로켓에 그렇게 떠도르는 로켓에 의한 사상자는 이때까지 22명. 1년에 2명인 거죠, 평균. 그리고 그 희생자를 만들어낸 로켓과 박격포의 사격 횟수는 로켓 18회, 박격포 11회. 한 번에 수천 발씩 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사고를 일으킨 횟수가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할 때 반격하는 로켓이나 박격포에 한 사상자가 23명.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도 공격했다. 그때 23명이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이 올해 침공을 해서 한 달간 사상자가 팔레스타인 쪽에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숫자를 이스라엘에서 방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많이 죽으면, 죄가 더 많고 적게 죽으면 죄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압도적인 차이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10년간 로켓에 의한 사상자가 23명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달간 1000명하고 비교되냐 이거죠. 지금은 더 사망자가 생겼겠죠. 그럼 왜 이런 사기를 치느냐.
일단 정치적 이유부터,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정치적 이유로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 이스라엘에다가 2011년에 2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왜 지원을 했느냐? 그때 당시 정치적 명분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의 핵을 견제한다. 마치 요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미국이. 비슷한 전략인 거죠. 한국의 MD도 뭐 마찬가지고. 노력하고. 이게 최초의 정치적 명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경제 침체가 심하답니다. 굉장히. 집권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엔 목적이다. 뭐 이런 해석들. 그리고 희생자의 양쪽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이 저쪽도 많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이언돔으로 잘 막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친다. 이런 해석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가자 지구에는 160만 명. 그리고 서안이라고 하는 웨스트뱅크에는 260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에 100만 명 정도 있대요. 다 합치면 520만 명이랍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인구 증가율로 따지면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 인구가 뒤집어진다. 역전. 그래서 서안과 가자 지구가 연합 정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공격을 한다. 이게 정치적 이유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냐면요. 잘 찾아보면 자료를 잘 찾아보면 2011년에 2억 달러 이상을 미국이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6억 달러를 지원한대요.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부터 이 돈의 30%를 그리고 내년에는 55%를 미국에 써야 돼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돈을 미국에 써야 된다고요. 이상하죠? 아, 미국 무기를 사와야 되는 건가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레이시온이라고 하는데 계속 등장했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얘기 나온 레이시온과 둘이 협약을 맺었어요. 라파엘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를 파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로 둘이 컨소시엄을 형성했냐면 벤처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초기 자금을 대요. 미국 정부가 추가 펀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 레이시온 회사가 라파엘에다가 미사일하고 시스템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라파엘은 이걸 조립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무기를 실전으로 쓰는 거예요. 전 세계의 무기 성능을 PT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무기를 PT한 다음에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파는 거예요. 구조는. 제가 무리한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라파엘이 그리고 올해 IPO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다고요. 누군가는 떼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교황은 그래서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라고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 퀴즈의 답입니다. 이 퀴즈가 왜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가자지구 이슈는 보도가 되는데 왜 그때 이런 일이 나오면서. 벌어졌는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사안이 있으면 사실 만약에 세계 국가의 일원이다 그러면 저는 청와대가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하면? 아니,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몇백만을 상대로 한 일종의 학살극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중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평화가 중요하다고 하든지 무슨 멘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 외교부에서는 하죠. 뭐 정부가 가만 앉아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목소리가 좀 작았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충분히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알려나 모르겠네.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이, 설마 모르시겠어요. 바쁘셔가지고. 자,
이거 굉장히 제가 풀지 못할 숙제. 왜 세월호에서 문서 한 장 나왔잖아요. 문서 하나 나왔는데 100가지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체크 항목이 되게 골 때려요. 재떨이 위치도 막 체크하고. 보시면 국정원과 이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가 단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사고가 나면 세월호는 국정원에 최우선 보고하게 돼 있다. 매뉴얼에 보면 세월호에. 그래서 제주지부하고 인천지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동급의 배들도 보고하게 돼 있냐? 없어요. 국내 2,000톤급 이상의 그 내항 정유선 중에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배는 한 대도 없어요. 세월호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상하지. 졸라게. 오하마라도 똑같은 배인데 국정원을 보고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배만 그래요. 이 배만. 굉장히 예외적인데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꺼냈는데 노트북을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2013년 2월 27일자 작성된 문서가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떨이 위치 선정 이걸 왜 국정원이 지적해? 그 다음에 뭐 데코 타일이 어떻다느니 유리창을 보수하라느니 천정 칸막이 도색 작업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중간 페이지 보면은 휴가 계획서를 내라느니 선용품 사용 현황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작업 수당 보고하라.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문서는 그 오딧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갑이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납품을 받을 때 협력업체 이제 쫙 모아놓고 가가지고 이 감사 체크리스트죠. 아주 상세한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막 지적을 합니다. 오딧. 오딧. 감사. 오딧 체크리스트.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거기 협력업체들이 이제 딱 받아 적어. 받아 적고 나서 나중에 갑한테 결과 보고를 하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오딧 체크리스트 같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그쵸? 형식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 휴가비, 선용품은 뭐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몰라서 관세법에 이게 있더라고. 배에서 사용되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뭐 수리 예비용품, 부속품, 집기 등등등 배에서 소모되는 용품들이 있죠. 이거는 배에 실을 때 이거는 배에서 사용해서 없어지는 물건들입니다 하고 그 무관세를 받기 위해서 신고한대요. 미리. 왜냐면 배가 싣고 뭐 딴 데 왔다 갔다 할 때 너 이거 수출하는 건지 뭔지 뭐 관세를 매겨야 될지 아닐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를 먹이지 않는 용품으로 미리 신고를 하는데 그걸 소형품이라 하는데 이거를 보고하라는 거야. 소모품은 뭘 쓰냐 이거지. 소모품 현황. 그 다음에 수당. 작업수당. 이건 갑이 돈을 쓸 때 얘기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이 돈이 갑한테서 나갈 때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걸 체크해?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난 시간에 퀴즈를 냈죠. 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나는, 당대 소설가로서도 잘 안 그려진다. 이런 쪽 소설을 잘 쓸 때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가 잘 안 가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치면, 이 배를 그러면 계속 써야지. 왜 쓰다가 팔려고 그러냐고. 팔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배가 무슨 외항선이 아니잖아요. 무슨 밀수를 한다든가 무슨 뭐 불법 무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소설을 쓰려고 해도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노선은 정해져 있고. 특별히 화랑도가 그렇게 높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생상이 잘 안 돼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 해외 사례,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의 원조는 CIA 아니겠습니까? CIA의 이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그 앞에 뭔가 회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는데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상징적인 사건 얘기하면 이게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사이공 월남 패망 때 사이공을 탈출하는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진인데 대통령궁이죠, 이게. 이건 아니고 아니고. 예, 이게 이렇게 보도됐었어요. 여기가 미 대사관이고 사이공 패망하는 날 미 대사관 직원들이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도가 됐었던 어떤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1975년 4월 29일입니다. 이게 지하롱 스트리트 22번가에 있는 피트먼 아파트.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휴 파네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 빌딩이 CIA 빌딩이었다. 미국의. 네. 사이공에 있었던 CIA 빌딩에서 CIA의 간부들이 탈출한 장면이다.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요. 자기가 분명히 당시 UPI 특파원이었는데 당시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보냈는데 보도는 그렇게 안 나가고 대사관으로 나갔대요.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뉴욕타임즈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패망의 상징적인 사건. 당시 동영상도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만 동영상에 남아있는데 요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없어요. 요 다음 장면을 그 기자가 또 찍었어요. 요렇게 날아가 버렸다. 이 헬기는 12명을 싣고 날아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기가 돌아갈까봐 다들 기다렸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기자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게 그래서 결국은 CIA 건물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탈출했던 사람이 CIA 간부였고, 요 헬기가 에어 아메리카라고 하는 항공사의 헬기예요. 이 헬기입니다. 에어 아메리카라고 써있죠, 여기. 이 에어 아메리카가 비즈니스 프론트였다는 거지. CIA의 위장회사였다는 거죠. 에어 아메리카가 했던 일들은, 물자를 공급하거나, 비밀 작전을 하거나 요인을 후송하거나 파일럿이 떨어지면 가서 구출하거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약 수송도 했다. 마약은 왜요? 마약 수송. 이게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CIA가 국민당이 중국 버마의 마약을 태국으로 밀수할 때 그 군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당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약 밀매를 할 때 도움을 줬다. 그 마약 밀매를 이 비행기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라오스에서는 헤로인을 자기들이 싣고 병사의 관에 마약을 싣고 들어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에어 아메리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멜 깁슨 주연의. 실제 이렇게 회사를 세워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헬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실제 있고. 전기 노선도 운영하고 이런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에어 아메리카 노선도 운영을 하는데 비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어 아메리카가 쓰여졌고 이 에어 아메리카는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CIA가 소유했던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그런 CIA는 기술, 무역, 종교, 선박, 미디어 분야에 이런 위장회사가 많다. 라는 책들과 주장과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왜 국정원 직원들은 명함에 회사라고 하죠. 아니 보통 이제 자기 직장을 회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명함에 보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국정원이라고 거의 밝히는 경우고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뭐 무슨 상사, 네, 무슨 무역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많이 되고 또는 자기들끼리는 회사라고 부르죠. 그냥 회사라고 부르죠. 네. CIA도 더 컴퍼니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더 컴퍼니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세월호도 혹시 비즈니스 프론트가 아닐까? 프론트 비즈니스 프론트 뭐 그렇게 부르던데.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계속 유지하거나 뭐 외양선이거나 뭐였어야 되잖아요. 소설을 마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는 출원을 못하겠고, 왜냐하면 명백히 뭔가 가불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출원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그리지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소설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퀴즈를 풀고 소설을 공모를 했던 건가요, 그동안? 공모를 했어. 아.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수상작은? 수상자는 없어요. 아, 이런 발상을 했던 분들 몇 분 있고, 어떤 분은 뭐 국정원의 선상 파티를 위하여 마련할 배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유씨 일가가 국정원 원장이다. 뭐 이런. 밤의 원장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여기까지 저희 소설은 끝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하다가 막혔어요. 더 위험한 추론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혀가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바이 얘기를 잠깐, 아주 잠깐 아주 잠깐, 이거는 아주 잠깐 맛백입니다. 인터뷰하고 싶다, 나왔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자기가 온전히 못 돌아갈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탈출하기를 먹었다. 메일을 첫 보내는 날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목요일날 이런 멤버로 갈 테니 만나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아직 모든 건 검증 중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만나기 직전이에요. 만나기 직전에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왔거든요. 못 만나면 수용하고 오기로 하고.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길게 상황 설명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제 감정이 북받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휴지일 겁니다. 티슈일 거예요. 적정적이 되는 장면이고. 남자인 것 같네요. 굉장히 예리한데? 이 당사자의 주장은 뭐 디테일하고 개연성이 있었어요. 상당히. 하지만 이제 관련자들 워낙 방대하게 언급됐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관련자들을 만나기 쉽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지금 인터뷰한 내용의 분량이 20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안 자체가 폭발력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뒤집어 쓴다. 재판을 다시 또 한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 중입니다. 검증 중이고, 우리 취재도 취재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당사자가 안전하게 무사 귀국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때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밝혀질 수 있겠죠. 원래 같이 오려고도 했는데, 출국할 때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결론이었어요. 바로 붙잡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출입국 심사할 때 통과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더 높다.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희하고 헤어지고 나름의 뭐랄까요, 도피,
한 것이고, 저희는 이제 돌아와서 검증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취재가 안 됐음에도 밝힌 이유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하나는 이런 취재를 할 테니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존재가 알려졌으니 해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여러 갈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갈래 얘기를 했는지 제가 다 밝힐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 박지만 씨 5촌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경찰은 그냥 사촌간, 박지만 씨는 빼고 사촌간 살인 사건이라고만 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과 증언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오늘은 그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2년 전에 나는 꼼수다 봉주 24회를, 자, 이 2년 전에 방송 내용을 잠깐 들어보세요. 유경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근령 씨가 자신의 약혼자 신동욱 씨와 함께 SBS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후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포괄해서 설명했던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으로 고소당했어요. 주진우 3년, 나 2년. 나는 주진우가 취재온 거 같이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재판받다가 다 주진우가 시킨 일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Be brave. 아니, 이제, 여담이긴 한데, 재판 때,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딱 주진우 이름만, 주진우가 이때 취재를 하고, 주진우가 이때, 저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6개월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을 씨발.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 사건 요약, 들어보세요. 제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대신 궁금하신 분들은 2012년 12월에 방송되었던 나는 꼼수다 봉주 24회, 그리고 2012년 12월 10일 기사화되었던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 지하의 시사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취재도 그 두바이 팀의 취재도 취재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만났던 그 당사자분의 무사 귀국을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